한 주간의 뉴스를 모아 다 팔아. 안녕하세요, 다 팔아 김선달입니다. 2022년 3월 4주차 핵심 뉴스들 총 집합. 이 영상만 보면 이번 주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제부문 북한으로 갑니다. 첫째, 21일 월요일자 서해상 방사포 발사 기사입니다. 북한군이 평안남도에서 서해상으로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방사포 4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응해 이날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NSC 긴급 관계차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석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발사 지점이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안남도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km 구간입니다. 두 번째, 27일 금요일 북 ICBM 발사입니다. 합참은 24일 오후 2시 34분에 평양 순환 비행장 일대에서 ICBM 한 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속도 약 마하 20, 고도 약 6,200km, 비행거리는 약 1,080km 이상이며 1시간 10분 이상 비행한 뒤 낙하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주재하여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북한의 10여 차례 미사일 도발에 청와대는 줄곧 유감만을 표명하며 소극적 대응에 일관했지만 이번엔 도발로 규정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현지 시간 기준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대변인 성명을 내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 1호형이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선전이 짜집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워싱턴 DC와 뉴욕 및 동부 주요 도시 등 미국 본토 전역까지 타격 능력이 있던 북한이 이번 발사에서 한층 성능을 강화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4일 저녁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추가 제재안을 논의 중이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매번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부문 이번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첫 번째, 21일 월요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보도입니다. 19일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킨잘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서부 이바노 프랑키우스크 외곽 델라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항공기 탄약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지역 코스텐티니우카 정착지 인근 군 연료 저장소를 킨잘로 파괴했습니다. 킨잘은 사정거리 2000km, 최대 마하 10의 속도이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하 5 이상 속도로 낮은 궤도로 이동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탐지가 쉽지 않아 방어가 어려워 킨잘 미사일을 통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21일 월요일 러시아 진출은행 철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은행들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지난해 9월에 비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은행들이 각각 253억 달러, 252억 달러, 오스트리아 은행들의 익스포저는 175억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익스포저는 은행들의 러시아 위험 노출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순이익 3분의 1이 러시아 시장에서 나온 오스트리아 은행 RBI가 사업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RBI는 자산 기준 러시아에서 10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2번째, 러시아에서 14번째로 큰 은행인 유니크레디트도 러시아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도이치뱅크는 러시아 사업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21일 월요일 바이든 중국 통화 보도입니다.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10분간 영상통화를 통해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 경고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초래할 영향과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화답했지만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예상치 못한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소통 채널을 유지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날 시 주석은 미국 인사들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으며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답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네 번째, 21일 월요일 인도의 행보 기사입니다. 19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분쟁과 인도적 위기에 대해 심각한 염려를 표명했다, 전투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등의 표현이 들어갔지만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여러 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했지만 모디 총리가 이를 피하며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지 않은 기존의 인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쿼드 국가 중 유일하게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지 않은 인도는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 러시아와 안보면에서 협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22일 화요일 러시아의 항복 요구입니다. 러시아는 3주째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포위 공격하는 가운데 20일 러시아 국가국방관리센터 지휘가 미하일 미진체프는 마리우폴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라고 최후통 처벌했다며 무기를 내려놓는 자만이 안전하게 마리우폴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수 없다며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마리우폴은 동부 돈바스 지역과 합병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만약 마리우폴과 오데사까지 점령되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해안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여섯 번째 22일 화요일 우크라이나 난민 정책 비상 문제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0일 우크라이나 인구 3,700만 명 중 1,000만 명이 국내외로 피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해외 도피 난민은 350만 명입니다. 이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난민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경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우크라이나 출신이 아닌 중동 또는 아프리카 지역 출신이 대거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에 진입하고 있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23일 수요일 러일 평화조약 체결협상 중단 선언입니다. 남쿠릴 열도 4개 섬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러일 간 분쟁이 심한 지역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1일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성명을 공개하여 남쿠릴 열도 문제 등을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협상 중단 선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극히 부당하고 결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항의했습니다. 여덟 번째 24일 목요일 가스 판매 루브라 보복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테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비우호국에 보복 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며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가스를 팔 때 루브라로만 결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결제 대금을 지불할 때만 적용되며 그동안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주로 유로화로 결제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요량의 55%를 수입하던 독일에서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루블화로만 결제하라는 요구는 계약 위반, 유럽 협력국들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EU 측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루블화의 가치 안정에 도움이 될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25일 금요일 나토의 동유럽 4개국 군사 추가 배치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의에서 군 추가 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논의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나토 4개 전투단 4만 명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자국 방어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같은 날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 328명, 러시아 기업 48개,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 대표를 비롯한 수십 명의 러시아 엘리트를 제재 대상에 올리며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제부문 다음은 미국으로 갑니다. 첫 번째 24일 목요일 국민보고대회 미국 기후특사 시테크 메시지 보도입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23일 개최된 제31일차 국민보고대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넓은 맥락에서 그린 리커버리,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 금융, 기후 문제에 대한 국제행동을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시테크 선도 국가가 되며 수출과 다양한 경제활동, 고용 창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협력의 핵심 의제로 기후변화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기술 동맹이 체결되면 2050년까지 약 275조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글로벌 시테크 시장에서 막대한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25일 금요일 중국산 관세 제외 보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부과 면제 혜택을 받다가 2020년 말 종료된 총 549개 중국산 제품 가운데 352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 조치를 다시 적용하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0월 12일 소입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아시아 정세 속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세 번째 25일 금요일 올브라이트 타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23일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별세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1937년 체코에서 태어나 1948년 미국으로 이주한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자 미국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인물입니다. 이외에 세르비아 인종 청소 문제, 핵 확산 억제 등 평화를 위한 여러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국제부문 미국에 이어 중국으로 갑니다. 첫 번째 22일 화요일 중국 여객기 추락 기사입니다. 21일 오후 중국 남부 광시 정족 자치구 인근에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13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8.83km를 순항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2.1km 높이까지 하강했고 잠시 고도를 유지하다 다시 초속 157m로 떨어져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사실상 지상과 수직에 가깝게 추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추락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건을 분석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22일 화요일 헝다의 디폴트 거래 정지 기사입니다. 21일 홍콩 거래소에서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와 자회사인 헝다무로, 헝다 신에너지차 그룹 등 세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헝다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만 설명하며 구체적인 거래 중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헝다그룹의 사업 재편, 구조조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헝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하반기 디폴트 위기가 불거진 이후 수차례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자금난을 겪어 지난해 12월 달러채 이자를 기일에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에만 헝다그룹 주가가 89% 폭락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24일 목요일 선양 도시 봉쇄입니다. 인구 907만 명인 중국 랴오닝성 성도 선양시가 24일부터 일주일간 도시 봉쇄에 나섰습니다. 국제부문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첫 번째 22일 화요일
화요일 사우디 원유 증산 기사입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투자 확대를 통해 2027년까지 기존 하루 1200만 배럴 원유 생산에서 1300만 배럴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가스 생산량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급증하는 원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증으로 아람코의 지난해 순이익은 1100억 달러로 490억 달러였던 전년 대비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국제부문 다음으로 코로나 관련 기사들입니다. 첫 번째, 23일 수요일 코로나 확진자 간병인 수요 급증 기사입니다. 병원 내 코로나 집단 감염이 늘자 코로나19에 걸려 회복된 간병인들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기존 하루 10만원 선인 간병인 일당은 1급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랐으며 이중 당분간 재감염 위험이 없는 간병인들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간병 인력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정치 분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용산 집무실 기자회견입니다. 20일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용산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면서 청와대는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21일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내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등 보좌기구와 경호처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2일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방 문제를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반발하며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23일 수요일 인수위의 여가부 계획입니다. 22일 인수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관련 업무는 각 부처에 해당 부서를 두거나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두는 쪽으로 해 사실상 없애고 아동이나 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면서 천하청 차원의 기구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23일 수요일 과기교육분과 재편성입니다. 22일 인수위는 과학기술교육분과가 크게 3개 팀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책을 총괄하는 미디어 ICT 분야,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복지, 부처 간 사이트 통합, 정부 데이터 개방,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정책을 담당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합하는 안, 입시 위주에서 기초과학과 창업 중심으로 바꾸는 안,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 분야입니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네 번째, 24일 목요일 윤 당선인 베트남 국가주석 통화 기사입니다. 23일 오후 3시 15분 윤 당선인은 베트남 푹 국가주석과 30분간 통화하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에 이어 6번째 해외 정상 통화로 베트남을 선택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에서 한국과 더불어 쿼드 플러스 가입 대상으로 지목되는 국가입니다.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과 푹 주석은 북한 비핵화,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및 번영 증진, 코로나 관련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노력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섯 번째, 25일 금요일 박 전 대통령 퇴원 기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 30분 입원 치료를 받아온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후 부친의 묘역이 있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후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저와 몰린 인파에 짧은 인사말을 남기고 귀가하였으며 이번 대선이나 윤 당선인은 물론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무비서관을 보내 지난 22일 당시 입원한 박 대통령에게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란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모음 다 팔아. 이번엔 경제 분야입니다. 첫 번째, 21일 월요일 국제결제은행 한국민간부채 경고 기사입니다. 20일 국제결제은행은 작년 3분기 기준 대한민국 신용갭이 18.9%로 집계돼 조사 대상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용갭은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신용갭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신용갭이 10%가 넘어서면 BIS는 해당국을 경보 단계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22일 화요일 LH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 기사입니다. 21일 경찰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집단 투기 의혹 사건 관련 정보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6,081명을 수사해 64명을 구속하고 부당 수익 1,506억 6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중 전 현직 국회의원 3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현역 의원 6명과 그 가족 6명이 통치되었습니다. 전체 수사 대상 중 공직자는 658명, 공직자의 친인척 215명, 나머지 5,208명은 일반인이었습니다. LH 임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103명으로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한편 인력 1,560명을 투입했음에도 국회의원 1명, 지방의원 4명, 지자체장 1명, LH 임원 1명 구속에 그친 것에 대해 여론은 권력층 처벌에 아쉬움을 남기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23일 수요일 네이버 카카오 인건비 1조 원 돌파 보도입니다. 22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급여 총액이 2020년 총 9,03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958억 원, 같은 기간 카카오도 7,112억 원에서 1조 15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추가적인 임금 인상과 주식 보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인건비 상승은 IT 업계 전체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국내 IT 종사자 다수가 미국 실리콘밸리로 스카우트되었으며 글로벌 IT 시장이 커지며 개발자 구인난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는 구인난 해결을 위해 인건비를 대폭 상승시켰으며 연쇄작용으로 대형 게임사, 중견 IT 업체, 스타트업에 이르러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한편 급증한 인건비 부담과 더불어 마케팅비, 연구개발비까지 동시 상승하며 네이버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5%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구글, 애플, 넷플릭스의 이익률이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23일 수요일 영국 원전 비중 확대 발표입니다. 21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의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25%까지 올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9월 기준 원전 비중이 14.5%로 10%포인트 이상 상향시킨다고 공표한 셈입니다. 다섯 번째 23일 수요일 코로나 위기로 인한 은행들의 충당금 증가 행보입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지난해 대손 충당금과 대손 준비금으로 쌓은 금액은 총 37조 7천억 원으로 부실 채권 규모보다 3배 이상 늘렸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지난해 말 192.7%로 전년 말 대비 39.8%포인트 상승한 셈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은행들이 회수 불가 추산액 대출금을 분류한 것이며 대손 준비금은 회계 목적상 충당금이 은행업 감독 규정이 정한 최소 충당금보다 적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금액입니다. 시중은행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조치로 숨어있던 부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과 대손 준비금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취해진 대출 채권들은 정상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4차 연장 계획을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여섯 번째 23일 수요일 삼성그룹 상속세 납부 매도 물량 오버행 사태입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와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이날 장개시 전 삼성 SDS 지분을 각각 1.95% 총 3.9%를 블록딜로 매각했습니다. 또한 24일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이 삼성전자 지분율 0.33%를 KB국민은행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번 매각은 삼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일가는 지난해 4월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 연납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서연 이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1.73%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24일 목요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합병 기사입니다. 23일 양사 이사회를 통해 5월달 열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7월 1일 합병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통해 개인 맞춤화,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식음료 사업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글로벌 식품사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제한적이고 중복적이었던 사업 영역을 개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제과가 존속 법인으로서 롯데푸드를 흡수 합병하게 되면 빈과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되고 내수 중심이었던 롯데푸드가 롯데제과의 8개 글로벌 현지 법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24일 목요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 보도입니다. 23일 문 대통령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동성에 의존해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향후 금융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 힘이 들더라도 부채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며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명으로 여야의 인사 갈등 공방이 다시 한번 오갔습니다. 아홉 번째 엔저 가속화 상황입니다.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 가치가 최근 급락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에 나서는 반면 일본은행은 18일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도 0%로 유지하기 위해 상관없이 매입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23일 서울 외국한 중계에 따르면 100엔당 원화값이 장중 1000.12원을 기록하며 원화값 세 자릿수를 앞둔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예견되는 상태라 엔화가 원화값보다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커져 산업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실정입니다. 열 번째 자영업자 파산 위기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20.8%로 197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가 적자 가구이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총 177조 원으로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부채의 36.2%를 차지했습니다. 적자 가구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에서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또한 적자 가구 중 유동금융자산으로 적자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 가구는 27만 가구로 금융부채 규모는 72조 원에 이릅니다. 마지막은 IT 분야입니다. 첫 번째 22일 화요일 우버의 전기차 1조 원 투입 발표입니다. 티보 신팔 우버 글로벌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최근 언론사와 영상 인터뷰를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2025년까지 8억 달러를 투입해 수십만 명의 운전자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우버 그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유럽 7개 주요 도시, 2030년까지 유럽과 북미 전역, 2040년까지 세계 전역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번째 23일 수요일 세계적 대기업 해킹 범죄 기사입니다. 22일 네이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LG전자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대기업이 연달아 해킹을 당하며 기업들의 디지털 보안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사이버전 우려감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해킹 사태가 이어지며 각 기업의 수습, 보안 강화가 주요 과제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4주차 뉴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5주차의 핵심 뉴스들을 모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파라 김선달이었습니다. 안녕.